동뜨기 전 어스름 무렵 부엌 한켠에서 한 여인이 모락모락 김이 나는 탕약을 그릇에 따릅니다. 여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이 약을 마시면 석 달 뒤 저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죽음을 배달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토록 상냥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독살계 회개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죽음의 보약이 불러온 고부간의 기막힌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 여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느 고을 장터와 멀지 않은 골목 안쪽에 살림은 넉넉하지 않으나 먹고 사는데 큰 곤궁은 없는 평범한 상인집에 이른 아침부터 부산한 기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천도봉이 새색시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이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논일을 거들며 자라 손끝에는 잔일의 흔적이 배어 있었으나 시집가는 날만큼은 새 옷을 갖춰 입고 조심스레 고개를 숙인 모습이 제법 단정하고도 고왔습니다. 옥부는 낯선 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 살아낼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로 자라며 버릇처럼 스스로를 다독여온 믿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 옥분이 큰 절을 올리고 앉자 시어머니 방씨가 며느리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눈매는 가늘었고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방씨가 꺼낸 첫 마디는 옥분의 몸집이 너무 작아 아이나 잘 낳을 수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 가운데는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궁둥이는 큼직하니 자식복은 타고났지 않겠느냐며 웃음 섞인 말을 얻는 이도 있었습니다. 도봉은 어머니와 새색시 사이에서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못한 채 헛기침을 했고 방문 밖에서는 아이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귀끝까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몰멸감으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막 시집온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낯빛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더 낮추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신방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어떠할지 그 첫날이 이미 예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 집의 새벽은 혹독하게 일렀습니다. 닭이 울기 전 하늘의 푸른 어둠이 아직 걷히기도 전에 옥부는 늘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마당을 쓸고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독을 채우고 쌀을 일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나흘에 한 번은 얼음이 덜 녹은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시어머니의 솔꽃까지 찬물에 빨아야 했습니다. 물 가장자리에 엉겨붙은 얇은 얼음을 손등으로 밀어 깨고 나면 손마디가 곧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이미 옥분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빨랫감을 비틀 때마다 벌어진 틈으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방씨의 눈에는 늘 모자란 것만 보였습니다. 불씨 하나, 밥 한 술, 국 한 그릇에도 트집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밥 한 술 편히 뜨지 못했습니다. 겨우 숟가락을 들었다 싶으면 부엌 길이 남았다고 불려나갔고 밥상을 물리기도 전에 뒷간 쪽 장작을 옮기라, 텃밭에 재를 뿌리라, 배틀 앞에 앉으라 지시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도봉이 있건 없건 옥분의 흠을 잡는 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옥분의 서름은 날마다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천도봉은 천성이 묻어난 사나이였습니다.
장을 따라 물건을 떼어다 파느라 집안의 자잘한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씩 짐을 지고 다른 고을 장터로 나서는 일이 잦았고 한 번 집을 비우면 서너 날은 예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채의 세세한 기류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옥부는 어렵게 속마음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매서운 구박이 견디기 힘들다는 뜻이었지요. 도봉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머니도 고생이 많았던 분이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달랬습니다. 아버지 없이 장사를 꾸려 식구들을 먹여 살리라 성미가 굳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옥분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라는 말은 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도봉이 장으로 떠난 뒤 빈자리는 늘 컸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방 씨의 호통과 타박뿐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들던 정월 초숙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 장독대 둘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도 옥부는 새벽부터 찬물에 손을 적신뒤라 손끝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퍼렇게 질린 손으로 장독 뚜껑을 열어 장 상태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장독 뚜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파여름이 겨울 공기를 가르자 장이 흙바닥을 타고 번져나가며 검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방 씨가 쏜살같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방 씨는 무슨 소리냐며 매섭게 옥분을 몰아세웠습니다. 얼어붙은 옥분은 채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여움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림의 보탬이 되기는커녕 늘 축내기만 한다는 핀잔이 쏟아졌고 장독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손으로 무슨 살림을 맡겠느냐는 닥달이 뒤따랐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처지가 깨진 장독보다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이웃집 안악들이 귀를 기울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낱말이든 반말이든 귀담아 듣는 이가 많은 동네에서 옥부는 한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숨이 막혔고 속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방 씨는 오늘 저녁은 굴물하고 차갑게 못 받고는 깨진 장독 옆에 며느리를 남겨둔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옥부는 얼어붙은 마당에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을 한참이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이 베어 피가 났지만 손끝의 따끔함 따위는 피 멍든 가슴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람 끝에는 아직 찬기가 남아 있었으나 낮볕에는 봄 기운이 옅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서서히 싱그러운 생기를 머금어가고 있었는데 옥분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방 씨가 밥상머리에서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시집 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여태 아이 소식이 없느냐는 것이었지요. 집안 대를 잇기는커녕 밥만 축내는 꼴이 알못 낳는 씨암탉보다 못하다는 말도 얹었습니다. 닭은 제 구실을 못하면 목을 쳐 백숙이라도 만드는 법인데 너는 대체 어디에 쓰겠느냐는 비수 같은 말에 옥부는 숟가락을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리 모지실 수가 있냐는 반발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도봉은 묵묵히 밥을 푸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옥분이 끝내 북받치는 서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자 당신은 우는 모양이 꼴보기 싫다며 더욱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울어 아이가 들어설 것 같으냐? 밥상에서 재수없게 굴어 서방 밥맛까지 떨어뜨린다는 핀잔까지 뒤따랐습니다. 옥부는 밥상을 치운 뒤 그대로 빨랫감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개울가로 내려가 돌로 살얼음을 깨고 찬물에 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질 만큼 차가운 물이었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시렸습니다. 그날 옥부는 빨래를 하는 내내 눈물을 훔치지도 않고 울음을 쏟았습니다.
동네 안악 몇이 그 모습을 보고 슬며시 다가와 그러다 몸 상하겠다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터진 서러운 울음은 쉽사리 멎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울분이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나 꽃샘추위가 여전하던 때였습니다. 밤기운은 차고 새벽바람은 목구멍을 후벼 팠습니다. 그 무렵부터 방 씨의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찬바람을 들이마셔 목이 잠긴 것이려니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며칠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안채에서 쿨럭이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새벽에도 그 소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나 그런 기침이 이어지더니 하루는 방 씨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동네 아래 약 잘 보는 의원에게 가서 기침약을 지어오라는 것이었지요. 의원이 사는 초가는 마을 어귀를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문 앞 처마 밑에는 말린 약초 다발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쑥과 도라지와 계피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의원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희끗한 수염이 턱 아래로 단정히 내려와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손등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끝에는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시어머니의 기침이 오래가니 약을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은 언제부터 기침이 이어졌는지, 열은 없는지, 밤에 더 심한지를 차근히 물었습니다. 옥분은 아는 대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삼켜지지 않는 말을 더듬듯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한 기운을 영영 끊어버릴 방도는 없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말끝은 흐렸으나 뜻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약초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그 눈빛에는 놀란 기색보다 연민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얼마나 오래 견뎌왔느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옥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든 뒤 의원은 옥분의 속을 대강 짐작했다는 듯 천천히 약장을 열었습니다. 의원은 약초 몇 가지를 골라 한 첩으로 묶어 내밀었습니다. 쓴내는 강하지 않았고 은은하게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원은 백일홍의 눈물이라 불리는 비방이라며 도끼가 워낙 미미하여 석 달은 꾸준히 먹여야 심장을 멈추게 할 터이니 약이 떨어지면 다시 찾아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곁들여야 하며 웃는 얼굴로 약을 올려야 효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늘진 얼굴이나 억지스러운 낯빛으로는 소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옥분이 의원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은 석 달 후면 지금의 지독한 시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옥분은 약첩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석 달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옥분은 다음 말부터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한쪽 약탕기에서 물이 은근히 끓었고 약초 향이 새벽 공기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를 악문 정성이었습니다. 옥분은 웃는 낯을 지으려 애썼고 반찬도 공들여 차렸습니다. 어린 쑥을 다져 넣은 국, 달래를 곁들인 장무침, 봄동 겉절이처럼 입맛을 돋우는 찬들이었습니다.
기침을 덜 자극하도록 음식은 지나치게 짜지 않게 맞추었고, 약은 늘 따뜻할 때 올렸습니다. 어설픈 연극이라도 석 달은 꾹 참고 해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들일수록 손끝은 더 야무져졌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갈 무렵 방 씨의 기침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 없이 계속 약을 먹으리라는 생각에 옥부는 안도했습니다. 마을에는 듣는 귀가 많은 만큼 떠드는 입도 많았습니다. 옥분이 방 씨에게 매일같이 정성껏 약을 다려 올린다는 소문이 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무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핀다며 효부가 따로 없다는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럴만도 한 것이 옥분의 정성은 녹아봐도 혀를 내두를 만큼 지극했습니다.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정화수를 길어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을 다리며 불 곁을 지켰습니다. 약 한 사발이 식을 세라 두 손으로 맞춰 들고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지요. 단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방 씨로서는 갑작스러운 옥분의 변화가 처음에는 영 수상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데는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비위를 맞추려 요령을 피우는 것이겠거니 잠시 눈을 속이려는 것이겠거니 했지요. 그래서 일부러 약이 쓰다며 마당에 내던지기도 하고 웃는 낯이 보기 싫다며 더 날선 트집과 꾸지람을 퍼부었습니다. 한 번 흠을 잡으면 기어코 두 번, 세 번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심술궂게 몰아붙이면 금세 본색이 드러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이틀, 사흘, 보름, 한 달, 옥분의 정성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트집을 잡혀도 이튿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갓달인 약 사발을 들고 문을 두드렸지요. 그 얼굴에는 언제나 조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했던가요? 자신의 냉대에도 도리어 목이 따가워 그러냐며 숭늉 한 사발을 떠서 살갑게 다가오는 옥분의 모습에 방 씨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억척스럽게 마음을 닫아 걸어두었던 방 씨라 한들 날마다 그 마음을 두드리는 옥분의 한결같은 정성 앞에서 차츰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씨는 옥분의 뒷모습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켠에 자꾸만 무언가 걸린 듯 답답했습니다. 스스로도 콕 집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낯선 그 느낌에 방 씨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해 괜스레 더 크게 꾸짖고 나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방 씨는 괜히 몸을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 밤이슬이 내려앉은 안채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문득 마루 아래 옥분의 해진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축은 닳아 있었고 코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저 신발을 신고 새벽마다 우물을 오가고 부엌과 마당과 텃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을 옥분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방 씨의 해묵은 기억들이 불현듯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윈 뒤 시집 식구들에게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버티던 고달픈 세월이 떠올른 것입니다. 그때는 다짐했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려면 독해져야 한다고. 그런데 이를 악물고 이겨낸 시간들 끝에 표독스럽게 변한 자신의 성미가 이제는 저 어린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시련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 며느리는 자신처럼 독살스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제게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제 못난 신보가 못내 부끄러워졌습니다. 방 씨는 싸늘한 밤 공기를 마시며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은 깊은 밤 기운에 잠겨 있었고 달비다를 늘어선 장독대 위로는 성액꽃이 희끗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모진 바람을 견뎌내며 빳빳하게 얼어붙은 그 결정들은 이윽고 동이 트면 분명 한 줄기 볕 아래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시작되었을 무렵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지람이 잦아든 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첫 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호령이 떨어졌고 두 번째 달 중반부터는 이틀에 한 병꼴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에 접어들고 사흘이 지나도록 방 씨는 옥분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옥분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찬물에 손을 담그고 아침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뚜껑을 열고 있자니 방 씨가 다가와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또 무슨 말이 나오려나 하고 옥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말없이 서서 옥분의 갈라진 손등에 눈길을 주더니 물이 차거든 아궁이 손물부터 데워쓰라는 말만 짧게 남기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옥부는 순간 방 씨의 말을 곧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말뜻을 이리저리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도 나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너무 낯설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런데 방 씨의 말투는 갈수록 누그러졌고 시선에는 전보다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더니 정말 약의 효험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옥부는 그 변화를 마주할수록 어쩐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약탕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이제 석 달의 기한이 고작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방 씨가 옥분을 방으로 부른 것은 석 달이 다 차기 하루 전 저녁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른 저녁의 어스름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손가락에서 작은 가락지 하나를 빼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 올 때 손에 끼고 들어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옥분에게 내밀었습니다. 방 씨는 자기 또한 모진 시집살이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살아왔노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답지 않은 매서움이 몸에 배었고 어느새 자기도 가장 꺼려하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를 보면 옛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더 가혹하게 굴었던 것 같다는 말도 뒤따랐습니다. 그동안 네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짐작이 간다고 말이 거기서 한번 끊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손등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옥분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손 위에 얹어진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고생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칠고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방 씨 역시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두 손으로 가락지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는 오래 묵은 엉어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가락지를 손에 꼭 쥔 채로 한숨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옥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치맛자락이 흙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의 초각까지 거의 달리다시피 갔습니다.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의원 앞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오늘로 처방해 주신 대로 약을 올린 지 꼭 3개월이 되는데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쁜 마음을 품어버렸다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없어지기만을 바랐고 그 마음으로 약을 올렸으나 이제는 도저히 그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디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지금까지 올린 약을 해독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원이 그런 옥분을 내려다보고는 빙글에 미소를 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약은 애초에 독약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기침을 다스리고 심장의 화를 가라앉히는 보약이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독한 시어머니는 죽고 인자한 시어머니만 남았으니 자신의 처방이 아주 용하지 않느냐며 껄껄 웃었습니다. 옥부는 의원의 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휘청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겨우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설명하기 어려운 먹먹함이 차올랐습니다. 때는 늦봄이 무르익어 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음력 3월도 끝자락에 다다라 들녘에는 연두빛이 한층 짙어져 있었고 아침볕에는 벌써 초여름 기척이 어른거렸습니다. 길가 두 개는 이름 물을 풀꽃들이 성글게 피어 있었고 바람 끝에서는 젖은 흙냄새와 푸성귀 냄새가 10개 섞여 올라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찬바람에 손끝이 얼어붙던 길이 이제는 볕을 머금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고 다시 초봄이 왔을 때 그날도 방씨와 옥부는 나란히 앉아 이른 봄 푸성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방씨는 겨우내 묵은 무청은 이제 질기니 어린 쑥이 더 연할 때 조금씩 뜯어두자고 했습니다. 옥부는 그럼 된장을 풀어 쑥국을 끓이면 어머님 기침에도 좋을 것이라며 웃었습니다. 방씨는 이제 며느리가 제 속까지 먼저 헤아린다며 기특하다는 듯 옆눈으로 한번 흘겨보았습니다. 옥분이 머쓱하게 웃자 방씨는 굳이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 아래 의원은 그날도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문득 손에 쥔 약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병든 마음을 낫게 하는 것은 결국 오랜 정성과 따스한 마음이라는 것을.